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생글 독서 논술. 오늘은 저희가 10년째 사회 수업의 가장 중요한 뼈대로 공부하고 있는 헌법 수업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 영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헌법 전체 조항을 한번 쫙 살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중학교 갔을 때 사회 공부가 본격적으로 조금은 상식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한자어나 어떤 그 법조문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낯설어 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큰 틀의 이해가 없으면 계속해서 사회는 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헌법 수업을 저희가 10년째 6학년들과 전체를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중학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 조항들을 시험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시 쭉 살피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네, 본 교재는 제가 그 여러 차례 수업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한번 생산해 봤습니다. 아직 정식 출판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요 교재가 올해 좀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개편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디자인도 새로 해서 아마 조만간에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전국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출판돼서 나와 있으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교재가 단순히 헌법 조항들만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를 버무려 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간략한 교과서적 이해로 국가가 뭐냐, 사회계약설, 헌법이 뭐냐,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쭉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영어도 한번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미국 독립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 3일 기미 독립선언서까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들은 요 뒤에 역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튼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글들은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썼어요. 보통 이렇게 긴 시간 이 정도 분량의 글 쓰는데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쓰는데 요거는 진짜 한 서너 시간 고치고 지우고 교과서적인 문장들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가독성이 좀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문체적인 선택도 좀 해보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먼저 제가 다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연 이런 내용을 글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잘 이해했는지 문답으로 확인하고요. 네,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단지 집단을 이루고 산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사실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인간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 연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복잡한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인간은 다른 종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연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기술도 갖게 되었죠. 이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경쟁 관계 혹은 적대 관계에 놓인 다른 인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허락하는 만큼 큰 규모의 집단을 만들고 그것을 잘 조직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족이 부족으로 부족은 부족연맹으로 부족연맹은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왕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수천 년간 이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는 전쟁과 권력 세습과 법 제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운이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고단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교체하거나 다른 형태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잘못된 권력일지라도 어느 정도 순응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천 년간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는 앞서 언급한 왕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 살게 된 것일까요?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 때문입니다.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국민 공동체가 동일한 정치, 경제, 사회의 범주 안에서 명확한 자기들의 영토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형태의 국민국가.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년 전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왕들이 함부로 세금을 걷고 전쟁을 일으키던 세상, 소수의 귀족이 부당하게 권력과 부를 누리던 세상을 바꾸고 싶었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계약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면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계약서를 한번 별도의 글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계약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만들었는데 만일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람들은 그러한 정부를 변혁 폐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계약서를 따라 출현한 국민국가의 형태는 1800년대에 이르러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양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배를 받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 역시 국민국가의 모습으로 독립하면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계약설이 얼마나 이 국가의 개념을 새롭게 바꿨고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근거하고 있는 철학인지를 같이 언급을 하면 아이들이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로 해놨습니다. 앞부분이라서 설명이 좀 많아요. 헌법이 먼저일까요? 국가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순서로 논하자면 사회계약에 따라 사람들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이 모여야 그 다음으로 나라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가 그릴까요? 모두가 함께 그릴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아야 합니다. 대표를 뽑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소수가 모여 법을 만드는 기구, 즉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갖는지, 통치 조직과 방식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로 지금 만들고 있는 헌법을 다시 고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합니다. 작성된 헌법은 다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투표를 통해 찬반 여부를 물어 이를 확정합니다. 헌법이 확정되면 이제 헌법에 따라 정부를 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다수의 의지를 대변할 대표자들을 뽑았고 이들이 구성한 의회를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재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헌법은 굴곡진 역사를 거치며 9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는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총 10장 130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법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살펴보며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헌법은 사회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은 나와 우리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바로 아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시작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민의식이 자라나고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헌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맨 앞에 이제 헌법의 개정이 언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1987년이죠. 요 얘기를 하시면서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87년 6월 항쟁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헌법 전문 앞전자죠. 앞전자.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네, 요 부분을 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문장이 하나예요. 네, 일단 읽어보고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될 때 이 국회의 의결과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과정이 있음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열린 질문 1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 전문의 주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으로 돼 있죠. 네, 예리한 아이들은 바로 이거 이상하다, 오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네, 대한국민. 자,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바로 이해를 시키고 넘어온 것이라면 굉장히 여기서 명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국가가 발생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나타난 것, 그것이 국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나라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시작으로 대한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돼서 나타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1운동이죠. 대한 독립 만세. 그렇죠.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발표했다, 선언했다 매우 중요하죠. 이때 좋은 예시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그때가 영국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완성한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당시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던 그 시점에서의 미국은 굉장히 열세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 영국이 다시 이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법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고 몰아내고 영국의 식민지로 못을 박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싸웠고 몰아냈고 이겨냈죠. 네, 그리고 언제 그들이 독립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영국을 몰아내고 항복을 받아낸 그때가 아니라, 그렇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표명된 그 시점을 독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3.1절에 태극기를 걸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1운동은 3.1 혁명이라고 보아도 될 만큼 우리 역사의 중대한 어떤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 3.1운동으로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세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죠. 4.19 민주이념이에요. 4.19 민주이념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민의 의지가 권력을 교체해낸 사건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 4.19라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역사 안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민족사 전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불의의 항거한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지칭하는 불의란 넓게 보면 어떠한 형태든지 규정할 수 있는 독재 권력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으나 열린 질문 2번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19년이냐,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된 48년이냐. 네, 건국절 논란 이것을 오늘 보면 너무 정치 이슈화 해놨어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나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 뭐라고 해놨잖아요. 명시해놨어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걸 땐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다고요. 그리고 이 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이승만 정권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헌법 전문은 이승만 정권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한거한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19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헌법적인 이해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다르게 주장한다고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헌법 전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장 총강으로 들어갑니다. 총강이란 대강의 줄거리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큼직한 것들은 다 총강에 들어있습니다. 제1조 너무 유명하죠. 이건 아이들도 외우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국호를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 국호고 그 다음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아이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주국과 공화국의 차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어떤 그 나쁜 의미의 샘플이 있어요. 바로 아까 언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습 군주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네, 그것과 달리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반대편을 공산주의라고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개념도 한번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네, 그럼 공산주의 반대는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 2항 넘어가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너무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린 질문 제가 두 가지를 명시해놨어요. 공화국은 무슨 뜻이며 아까 설명을 했고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건 굉장히 크죠. 네,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고 대한제국은 또 헌법적인 성격을 갖는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모든 권력을 황제가 다 가진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제국은 1905년 사실상 없어진 것이고 1910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자, 그러면 1910년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전히 군주국이에요. 여전히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국가를 지식인들 일부 빼고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여 년이 지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김인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군주에 대한 그리움, 군주국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지식인들은 공화국으로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그 임시정부가 세 군데에 동시에 생기거든요. 나중에 상해로 통합된 건데 그 임시정부의 자기 정체성이 무조건 다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처음 드디어 등장한 거죠. 왕이 없는 우리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자. 네. 중학교 3학년 정도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는 로마 공화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더 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그 부분은 어렵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나오는 요 열린 질문은요. 국민은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국가가 사람들보다 먼저일까?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왔다. 되게 맞는 얘기 같은데 국민이란 나라가 있고 나서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회계약설에 따른 의미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 국민을 주어로 했었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국민이라는 단어도 한번 논리적으로는 손댈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국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가의 구성원이다라고 받아들였다가는 네, 그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했던 헌법 개정안을 보면 여기서 제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바꿔놨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람들에게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렇죠. 더 명확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굳이 한자어인 인민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죠? 인민이란 단어 사실 people 좋은 단어인데 빨간색으로 글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저는 바람직한 개정안이었다고 봅니다. 자,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적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면 흥미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를 갖습니다. 네. 또 하나는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계 탑 10의 선진국에서 태어나 그렇죠. 살고 있으면 야, 뭐 더군다나 생글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자동으로 전 세계 상위 3%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그런 얘기를 덧붙여요. 야, 넌 자긍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한 나머지 97%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 네. 제외 국민에 대한 규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초등학생 중에는 왜 국민을 제외해요?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자,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또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주 명확하게 국가의 3요소를 다 다루고 있죠.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주권, 국민, 영토. 순서가 그러네요. 1조에 주권 얘기했고 2조에 국민 얘기했고 3조에 영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헌법 공부가 사회 공부 가장 뼈대가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네, 그 한반도에 딸려 있는 섬들이다. 이 도서라는 단어도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왜 책이 나오냐 이래요. 네, 열린 질문 5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휴전선 북쪽은 우리 영토일까? 일단 3조의 규정으로 본다면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의 영토죠. 한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라면 그러면 휴전선 북쪽은 뭡니까? 우리 헌법의 현재적인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괴뢰 정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 쪽의 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남조선은 걔네는 국호도 우리 조선이니까 우리를 남조선이라 부르죠. 우리는 국호가 한국이니까 걔네를 북한이라 부르고요. 남조선은 이제 미제에 의해서 불법 점령 당한 또 그 미제에 의해서 성립된 괴뢰 정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요 조항을 고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도 우리도 독립된 국가로 버젓이 인정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진보 보수라고 봤을 때는 좀 진보에 가깝지만 철학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 평화롭게 다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잠재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네, 이렇게 보수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너는 통일을 바라냐 물어보면 대부분 별로 관심 없는데요 내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너희는 지금 매우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치죠. 왜냐 4조에 통일을 지향한다 돼 있죠. 네,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입니다. 평화적. 그리고 그 통일의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통일에 대해서 여기서 또 아이들을 뭐 다르게 설득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또 추가로 얘기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제 5조예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막 광개토대왕 보면서 야 우리도 다시 그런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극우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는 나라예요. 이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자, 국군에 대해서 국군은 그럼 뭡니까? 규정을 해주시고요. 국군은 크게 네 개로 돼 있죠. 육해공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네,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자, 이렇게 국군이 구성되어 있고, 자, 이 국군은 여기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열린 질문 6번으로 이어지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왜 중요할까? 이를 어긴 역사적 사건들은 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그렇죠. 그래서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짓밟히고 훼손될 수 있음에 대한 역사적 결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계엄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 헌법상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헌법의 내용만 놓고 보면 네, 어떤 결과가 지금 헌재에서 나올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나오겠지만 명확할 겁니다. 정말 헌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준이에요. 헌법의 기준 가지고 뭐 진보 보수 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헌법의 기준을 가지고 헌법을 잘 지킨 것이냐,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6조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네, 조약이 무엇이냐? 네, 이것도 사회적으로 개념을 잡아줘야죠. 네,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고,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조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입법부, 그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 체결은 입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또 외국인의 그 지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린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매우 잘 지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그 일부 그 사장님들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법적인 규제에 좀 촘촘하게 해서 제대로 좀 응징하고 처벌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딴 얘기였고요. 이 외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처우를 받는가를 보통은 기준으로 잡아서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그에 상응하는 네, 그런 지위가 보장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7조 네, 조금만 더 볼게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건 공무원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는가? 또 공무원은 누구의 명령에 충성해야 하는가? 네, 명백하죠. 7조 1항에 보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예요. 이거를 굉장히 그 왕정시대의 관료제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공무원이 그 윗사람한테 충성하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 부당한 명령,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명령을 위에서 내렸다. 그것을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과거의 그 관료들은 그렇죠. 왕에게만 충성을 했죠. 지금은 누가 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렇습니다. 국민이 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열린 질문 7번이 군주제에서의 관료 집단과 공화국의 공무원 차이 무엇일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그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지나가지만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는 조항을 읽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하는 것. 네,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자, 여기서 공부할 거 많죠. 네, 아이들에게는 정당이 뭔지 알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수정당제 어떤 애가 선생님 그래가지고 정당끼리 싸우는 거예요? 복수정당제. 네, 빵 터졌습니다.
네, 당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당제, 양당제, 복수정당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으니까 보조를 받아도 되고 보조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자, 제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 한번 상식적으로 꺼내 보는 것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열린 질문 9번인데 아까 제가 그냥 스치듯 지나갔었는데 복수정당제에 어떤 정당들이 있냐. 그렇죠. 양당제, 일당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양당제 국가, 양당제 국가.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양당제 국가이냐. 미국은 헌법상은 양당제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는 이제 양당제가 된 지 오래됐죠. 네,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복수정당제와 양당제의 차이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정치 제도가 괜찮은 것인지 어떤 장점을 가진 것인지 또한 그 장점은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를 논해볼 수 있겠죠. 네, 제 구조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글쎄요, 요거는 굳이 있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문화라는 건 워낙 물 흐르듯이 대중의 수요와 그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다만 이제 어떤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 법률적인 그런 구조를 갖는 데는 요 헌법 조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약간 이게 헌법 총강에 있어야 될 만큼의 대단히 중차대한 것인지는 살짝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열린 질문 10번인데 국가의 노력이,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한다는 건 그것을 상당히 강제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소이기만 할까? 네, 이건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좀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을 한번 쭉 살펴보는 수업이 거의 1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뭐가 있는지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읽고 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모든 조항들을 하나씩 살피고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본 생글 헌법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실 이 내용을 다 올리려고 한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리 생글 교육이 이런 수업을 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요 샘플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추가적인 것은 제가 그냥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생글 교사 선생님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